안녕하세요. 건기창TV입니다. 오늘은 안동대학교 문화관광아카데미 전문가 과정 교육생들과 함께 거제포로 수용소 공원에 왔습니다. 거제포로 수용소는 다크 투어리즘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다크 투어리즘은 전쟁이나 학살처럼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이나 대규모 재난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는 여행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가까운 역사로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과 관련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임진각, 제주 사상공원, 거제포로 수용소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관광은 일반적으로 오락성이 있는 레저의 하나이지만 트렌드 변화에 따라 사유와 사색이 있는 관광을 추구하며 배움을 통해 내면적 성장을 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 답사는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역사문화자원이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고, 장소에 대한 닫힌 생각을 상쇄시키고 미래지향적인 열린 생각으로 지역의 주변 자원과 연계하여 관광 벨트를 구축할 수 있는 긍정적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36사단과 안동역사 이전 등에 따른 지역의 유휴 공간에 어떻게 접목,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 해설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관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제시 문화관광 해설사 반효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제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 때 포로를 수용했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면 포로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여기만 있었던 줄 알아요. 근데 그 당시에 북한군 포로 15만 명, 중공군 포로 2만 명, 또 영군 포로 3,000명, 그 안에 여자 포로가 또 300명이 있었어요. 근데 17만 3천 명의 포로들을 수용했었는데 이곳에만 있은 게 아니고 17만 3천 명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죠, 그죠? 저 뒤쪽에 산이 하나 보이시죠? 저게 이제 석봉산이라고 하는데 저 뒤쪽에도 서울양정재산지구라고 해가지고 신도시가 있고요. 지금 우리 거제도에 조선소가 2개 있죠. 개호하고 삼성. 오른쪽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삼성 중공업이 있는 장평지구. 그리고 여기가 우리 거제도의 최고 중심지인 고현지구. 그리고 우리 거제도 남부 쪽에 가면 경치가 지금 되게 좋아요. 그쪽에 또 남부 쪽. 그렇게 해가지고 총 360만 평 부지. 360만 평 상상 안 가시죠? 그 당시에 우리 거제 주민이 10만 명이 살고 있었거든요. 10만 명이 살고 있는 한 60% 정도의 포로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7만 3천 명의 포로들을 수용했다가 주전협정되고 여기가 이제 폐쇄를 했는데, 왜 그러면 하필 여기다가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을 지었냐 하면, 마지막에 내려오시다 보면 나오는 쪽에 보면 잔존 유적지가 우리 곳곳에 남아있지만 유독 이쪽에 많이 남아있어요. PX 막사라든지 경비대장 집무실이라든지 모도회장이라든지 뭐 건물이 온전하게 있는 건 아니고 지금은 거의 뭐 밑에 벽체만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여기가 한 3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부터 1차, 또 2001년도에 2차, 또 뭐 얼마 2013년도에 3차까지 개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학생들, 군인들이 상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또 83년도에는 우리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99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곳이.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 거제도가 포로 수용소 때문에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러면 이 포로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우리가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발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빼앗기고, 그리고 한 달 한 반 만에 10월 1일 내로는 38승까지 9월 15일 날 계속 우리가 뺏겼는데, 9월 15일 날에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함으로써 그 작전의 성공으로 우리가 계속 38선을 지나서
한국이 보이는 곳까지 북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개입되죠. 그죠? 북한의 김일성이가 급하니까 중국청에다가 다급하게 인력을 보내달라고 편지를 써요. 그래서 중공군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서울을 빼앗겨요. 1차 후퇴. 그때 이산가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피난민이 포로가 한 11만 명 정도가 잡혔어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그래서 처음에 잡히는 곳마다 포로 수집소가 있었어요. 어디에 먼저 잡혔냐면 대전에서 포로가 먼저 잡혔고요. 그러면 포로가 잡혔을 때 포로 수용소를 짓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지금으로 치면 마을 회관이라든지 뭐 그런 데다가 포로를 관리를 했었어요. 잡히는 곳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엔 측에서 이 군인들이 전선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포로 관리하느라고 전선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흩어져 있던 포로를 한 곳으로 모아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포로들을. 그래서 어디다 모으냐 하면 처음에는 부산에 모아요. 부산에 우리 영도 아시죠? 영도에 보면 지금도 해동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아봐야 한 5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포로 수용소를 지어요. 짓는데 하루 자고 나면 포로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포로가 내려오고 하루 자면 내려오고 말 그대로 미생물처럼 불어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11만 명, 14만 명까지 포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도가 복잡해가지고 가야리, 수영 뭐 이쪽으로 부산 시내로 거의 전역을 확대를 해요. 근데 유엔 측에서 어찌됐든 간에 부산은 육지잖아요. 그런데 유엔 측에서 이 포로들이 너무 많이 불어났다가는 나중에 다시 폭동을 일으켜서 전쟁에 뛰어들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들을 섬 쪽으로 보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유엔 측에서. 근데 처음에는 섬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제주도잖아요. 제주도 다음에 거제도인데 처음에는 제주도로 보내려고 했었대요. 이 많은 포로들을. 근데 막상 제주도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부산에서 제주까지는 포로 이송이 너무 먼 거예요. 그리고 한국 전쟁 발발 전에 4.3 사태, 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그런 것 때문에 제주도에는 이미 침공 성향이 강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주도로 보냈다가는 그 사람들과 합류를 해가지고 다시 전쟁에 뛰어들 우려가 있는 점. 그리고 또 제주도에는 이미 피난민하고 그 제주도민하고 포화 상태였어요. 그때 한 40만 명 가까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포화 상태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임시정부가 나중에는 또 제주도로 옮길 계획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연유 때문에 제주도는 안 된다 해가지고 50년 11월 달에 갑자기 거제도가 확정이 된 거예요. 생각도 안 했던 거제도가. 그래서 50년 11월 달에 확정돼가 51년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LST 부두를 5군데 만들어가지고 부산에 있던 포로들을 하루에 2,000명씩 거제도로 옮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포로가 오면 포로 수용소를 지어놓고 딱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노는 물을 빼서 말려야 되고 거의 야산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1950년도에 거제도에는 이런 평평하지가 않았어요. 산은 깎아가지고 길을 만들어야 되고 말 그대로 포로 수용소 지을 자기네들이 집 지을 그런 작업을 하느라고 처음에 와서는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포로가 침공, 반공 갈려져가지고 폭동도 일으키고 살상을 하고 했냐 하면 51년 7월 달부터 휴전협정이 됩니다. 소련하고 미국 사이에. 근데 휴전협정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한 가지는 휴전선을 어디에 끌 것인가. 이 한 가지는 포로 문제예요. 중국 측에서는 이 포로를 저는 북한 포로니까 다 보내라 하고, 미국 측에서는 자유어서에 가고 싶은 포로만 보내고 남고 싶은 포로는 남기겠다고. 사실은 그게 합의가 안 맞은 거예요. 만일에 그 포로 문제 때문에 합의가 맞았다면 전쟁의 피해도 이렇게 크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전쟁 기간도 3년 1개월 이틀이나 끌지 않았을 거고, 사실은 8개월 만에 끝이 났어야 될 전쟁이 그 휴전선 끊는 거하고 포로 문제 때문에 휴전선은 합의를 봤습니다. 우리가 전쟁 끝나는 시점에 군인들이 있는 자리, 휴전선이 딱 일자가 아니고 S자죠. 그래서 휴전협정 될 때 군인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 휴전선을 끈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끄면서 고지전, 서로 뺏고 빼앗기는 그런 전투가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데로 새는데 포로가 그렇게 해서 거제도까지 왔고요. 그러면 그 흥남철수 기념탑은 우리 혹시 메르니스 빅토리오라고 배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그 영화 했죠. 국제시장. 몇 년 전에 그죠? 거기에 주인공 배가 바로 메르니스 빅토리오예요. 그때 배는 부산으로 도착을 했다 했는데 사실은 거제도까지 온 배입니다. 흥남철수 작전이 중공군이 개입되고 군인들, 피난민들, 군수물자 전부 흥남항으로 모여들어요. 그래서 흥남철수 작전은 한 20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200여 척의 배로 군인들 10만 5천, 피난민 한 약 10만 명, 군수물자 그리고 차량 17,500대 그렇게 해가지고 흥남철수 작전이 이루어졌고요. 메르니스 빅토리오는 맨 마지막으로 피난민을 싣고 우리 거제도까지 온 배예요. 사실은 전쟁 중에는 피난민이 우선이 아니에요. 군인들, 군수물자 그런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흥남항에서 이 피난민들이 제발 좀 태워다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메르니스 빅토리오 저 선장은 그 화물선이었거든요. 인명을 나르는 배가 아니고요. 그때는 항공료를 가득 싣고 흥남항에 들어와서 12월 23일 날. 근데 아우성을 치는 이 피난민들을 보고 도저히 뱃머리를 돌릴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실었던 항공료를 모두 흥남항에 버리고 흥남항은 폭발을 하고 그 다시는 사실은 47명이 타고 있었고요. 최대 승선 인원은 2,000명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탔냐 하면 14,000명이 탔어요. 어마어마하죠? 7, 8배가 탔습니다. 왜냐하면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이 피난민들을 안 실으면 다 죽어요. 지금 중공군이 막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촉박합니까? 그래서 이곳었던 이 자기 옷까지 다른데 기중품들은 아깝지만은 흥남항에 다 버리고 또 중공군이 내려오면 이 사용하지 못하게끔 흥남항을 폭발을 하고 14,000명을 태우는데 한 10시간 정도 걸렸다고 해요. 작은 배를 싣고 가서 또 태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28시간을 항해를 해가지고 부산의 오륙도 근처에 도착을 합니다. 처음에는 거제도에 올 계획이 없었어요. 부산에 거의 피난민들이 막 영도구 쪽으로 많이 싣고 갔잖아요. 그런데 오륙도에서 보니까 그 앞에 왔던 배들 약 200여 척으로 제가 피난을 시켰다 했잖아요. 그럼 그 앞에 있던 배들이 여러 포구에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배가 도저히 데릴 수가 없어갖고 다시 항해를 해서 12월 25일 날 낮에 우리 장성포에 저 배가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번에 탔던 배들은 물에 빠져서도 죽고 추워서 얼어서도 죽고 폭격을 맞아 죽고 했는데 저 배는 하선할 때 보니까 14,005명이었어요. 그 와중에 임산부가 있어가지고 그 28시간 동안 항해하는 동안 아이를 5명을 낳았던 거예요. 산모들이. 그래서 산모들이 아이를 낳으면 뭐 씻길 때가 있겠습니까? 뭐 태줄 따를 때가 있겠습니까? 태줄은 남자들이 이를 가지고 자르고 그 아이들은 옷까지 벗은 걸 가지고 닦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측에서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다급하니까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김치잖아요. 김치원, 김치투, 김치쏘리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태어난 김치파이브라는 분은 장성포에 도착을 해서 하선할 때 태어난 아이예요. 하선할 때도 10시간 가까이 걸리니까. 그래서 김치파이브라는 사람은 지금 이경근 씨라는 분이고요. 우리 장성포에서 평화의 가축병원, 평화라는 그 통일어난 그런 의미를 써서 평화가축병원을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흥남철수 기념사업에서 많은 활동도 하고 계시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5명의 아이가 태어났고, 내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요 14,005명을 내리다 보니까 왜 그냥 12월 25일 날 12시경에 내렸거든요, 다. 그런데 이제 저 배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렸고, 2004년도에 기네스북에 또 등재가 되었어요. 저 배가. 그래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 배는 아깝게도 그 뒤에 또 그 전쟁 하나 월남전에도 저 배가 참전을 했었는데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아까 이제 중국에 팔려가지고 지금은 아쉽게도 고철 속으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흥남철수작전 이 작전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 환경도민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우리 거제도로 많이 오셨고 그 당시에 우리 거제도는 되게 가난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14,000명의 피난민들을 한 집에 한 명씩 이렇게 배당을 해가지고 여기서 또 미 주고 재 주고 또 학교 운동장 같은데 또 살게끔 또 우리 거제도민들이 많이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한 사연입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 디오라마관이라고 있는데 저 독봉산을 2000분의 1로 축소를 해서 3가지 테마로 만들어 놨어요. 첫째는 저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포로가 있었던 자리 24개의 구역 28개의 동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1테마. 두 번째는 포로 생활이에요. 포로는 지금의 우리 군인들하고 비슷합니다. 아침에 4시 반에 기상을 해서 저녁에 4시 되면 일과가 끝나고 5시까지 저녁 먹고 5시부터 8시까지는 자유시간이었어요. 그 당시에 중공 포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1시간씩은 중국어를 또 교육도 했고요. 하루에 한 편 또 영화도 관람하게 했고요. 또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는 한국어도 또 가르쳐줬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5시부터 8시까지는 자유시간, 포로가 생활했던 모습이 담겨있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유일하게 포로가 포로 수용소장을 납치하는 사건이 또 벌어져요. 여기서. 왜 벌어졌냐면 아까 제가 침공과 반공으로 분류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우리 포로를 북한으로 보내라고, 뭐 유엔 측에서는 못 보낸다고, 그런 와중에 포로 분리 심사가 이뤄져요. 북한으로 갈 포로, 남한에 남을 포로. 그런 중에서 북한에서는 계속 이렇게 뭐 남일이라는 사람, 또 이학부라는 총자, 그런 사람들을 간첩으로 일부러 피난 그 포로 수용소로 잡히게끔 만들어 가지고 우리 포로 수용소 안에 잠입을 시켜요. 그래 그분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가지고 계속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포로가 포로 수용소장을 납치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대미문의 사건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가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 포로가 포로 수용소장을 납치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거제도가 알려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후에 그럼 도토 준장이라는 분이 납치되었는데 어떻게 풀려났는가? 포로들의 유리한 쪽으로 일단은 각서를 써주고, 그 각서가 뭔가 하면 포로 자치제에 맡겨라, 포로를 강압적으로 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런 거 하고, 분리하는 그 과정 중지해라, 그런 거 하고, 뭐 하여튼 2-3개를 가지고 북쪽에 유리한 각서를 써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도토 준장을 살려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써주고, 나중에는 이 포로들을 안 되게 해서 그 휴전 협정할 때도 그 각서를 썼다고 해요.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포로들을 강압적으로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강압적으로 못 했어요. 그 전까지는. 왜냐하면 우리 국제적십자사에서 항상 상공에서 이 포로들을 감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포로들을 강압적으로 못 하다가 도토 준장 납치 후에는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제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침공 성향이 강한 포로들은 저 통영이나 영토도 동암도를 섬 쪽으로 보내고, 반공 성향이 강한 포로들은 마산이나 영천, 부산 육지 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여기는 17만 3천 포로 중에서 한 5만 명 정도 반공 성향이 강한, 강공과 침공 성향이 강한 포로를 섞어서 한 5만 명 정도만 남겨놓고 다 분리분산해가지고 휴전협정 될 때까지 아무 일 없게끔 그렇게 포로를 관리하다가 휴전협정 되고 65%는 북한으로 갔고요. 자유어사에. 그리고 35%는 남쪽에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휴전협정이 급하게 이루어진 이유가 53년도 8월달인가 그때 소련의 스탈린이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휴전협정이 급 진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전협상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참여를 안 했고요. 중국하고 미국하고만 참여를 해가지고 휴전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휴전협정을 반대하면서 육지에 있던 반공포로 약 27,000명을 강제로 석방을 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아마 조금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한 걸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관람하시고, 그리고 올라올 때 보면 저 뒤에 태극기 많이 걸려있죠. 저거는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나라를 도왔던 16개국의 지원국이고요. 또 5개국의 의료 지원국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21개하고 유엔 국기하고 22개가 전시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쪽에 탱크 전시가 탱크예요. 소련제 T-34라는 탱크인데 되게 크죠.
그 당시에 성공했었던 탱크인데 모형인데 8배로 확대한 모형이에요. 저것보다 원래 탱크는 8배로 작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 보시면 저런 탱크면 안 되겠죠. 이제 8배로 확대한 모형이고요. 안에 보시면 오른쪽에 그 당시에 민주주의 대표 인물들이 있고 왼쪽에는 그 당시에 공산주의 대표 인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궁금하신데 제가 이렇게 너무 포괄적인 거를 간단하게 하려니까 막 저듣기도 하고 빼먹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없으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없네, 그죠? 그러니까. 태양하다 보죠.
꽤나 먹어야지 이상한 거 귀한 거라고 왜 이렇게 시커먼 눈물이야. 진짜 맛있어. 간도도 보자. 나팔. 아, 입체적. 쟤좀 나오고 있다. 저기 올라가서 했단 말이야? 울산 하면 되는 거지. 다 키웠잖아. 그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무기가 저리 비싸니까네. 우리나라 그쪽에 우리가 힘들고. 진짜 오셨는데 하시면 안 돼요. 이 대대 본부. 할인 치면 얼마나 되나? 그래서 2.5네. 화장실 안 가도 돼? 화장실? 저기 가면 되지. 그 경구도 잘하네. 경구도 좀 되겠는데 경구를 처음 보라던데. 삼촌이 지금도 활동하고 이렇게